장자 응제왕 편에 보면 혼돈의 죽음이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혼돈의 죽음이라는 것은 천지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봐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고 하는데 혼돈은 그런 게 없구나. 그러므로 혼돈은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7구멍을 뚫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7일 만에 혼돈은 죽어버렸다. 7개의 구멍은 무엇을 뜻합니까? 규율이죠. 혼돈에 7개의 규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결국은 혼돈은 그 규율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혼돈이 바로 누굽니까? 천하의 어머니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법률이 죽였죠. 법률의 뒤엔 누가 있는가?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국가에 이용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홍원국입니다. 저번 시간에 법을 통해서 제자백가의 주장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엔 인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가?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봐도 노동자, 자본가, 통치자, 비통치자, 혹은 여성, 남성 모든 계층, 계급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사회를 볼 때 이 관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제자백가, 육아가 특히 육아가 말한 예라는 것이 본질이 질서 열쇠인가 아니면 차별의 굴레인가? 군자 수리부작, 공자가 한 말이죠. 묘사하되 옛것을 쓰되 내가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것이 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의 예는 본질을 벗어났다. 이제 차별의 굴레가 되었다. 묵자는 공인입니다. 기술자예요. 우리가 군자가 못 될 까닭이 무엇인가? 니들이 말하는 건 틀렸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받는 게 있어야 한다. 모범이 있어야 한다. 예는 생산의 기반인 하늘을 본받고 그리고 배움이 기반인 스승을 본받고 육친, 어버이를 본받아서 배워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묵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악당이라면 스승이 어질지 않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하는가? 아니다. 배울 건 오직 하늘뿐이다. 막약법천 이렇게 합니다. 하늘. 그래서 묵자에는 하느님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무차별적으로 지상의 인간들, 사물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묵자는 겸애를 이야기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랑한다. 순자, 변별해야 된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순자는 다시 말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인간의 분별력이다. 변별이 없으면 짐승처럼 싸운다. 예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다. 무분별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묵자 또 말하죠. 변별, 이것은 싸움의 시작점이다.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봐라. 군주가 이렇게 하면 밑에서 따라간다. 상하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다. 겸해는 상하의 일치를 통해서 충분히 실천될 수 있다. 지금 묵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묵자의 겸해 사상,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 논리는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비공. 그러나 내가 옳다면 공격한 상대는 반드시
격퇴해야 된다. 그래서 목가 집단 안에는 공성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가 집단이 공성에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자결합니다. 굉장히 규율이 강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 전 목가가 육아를 살찌웠다. 후대 중국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는 육아는 목가 없이 성공할 수 없었다. 사실 맹자는 목자의 겸해론의 계승자입니다. 여민락. 군주도 백성과 함께 한다면 즐길 수 있다. 육아는 예를 통해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는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맹자에 이르러서는 군주도 백성과 함께 즐긴다면 군주의 약간의 사치도 문제가 없다. 상하가 같이 즐긴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목가의 겸해론의 연장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상동, 아래와 위가 똑같이 즐긴다는 사상의 연장입니다. 요약하자면 맹자와 순자를 통해서 육아 이론이 완비되는데 그들은 목자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백가를 이야기할 때 혹은 오늘날의 중국을 이야기할 때 혹은 넘어서서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이야기할 때 전 장자와 노자가 그립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현대 중국 민주주의와는 사실 거리가 멀죠. 고대도 그랬고요. 모든 준독재 국가들에서 사라진 사상가가 바로 장자와 노자입니다. 중국에서 장자가 길을 잃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노자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서 도가가 되어 결국 정치사당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향후 중국사의 많은 슬픔 중에 슬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장자란 사람은 국가를 넘어서 천하를 홀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전국시대의 국가론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국가 없이 살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장 큰 강제력, 법과 군사력, 여기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법은 자연에 맞지 않은 것이다. 지금 전국시대의 육아, 법과 이들이 말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법 전체는 내가 보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극한 사람, 지극한 개인, 그러나 평화로운 개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라. 지극한 사람은 자신이 없으며 신명스러운 신과 같은 사람은 공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 공명이라는 것이 육아와 법가가 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도 없는데 무슨 공명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국가에 이용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따라하되 국가가 시키는 것 노예처럼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해자가 장자의 친구죠. 장자, 너의 이론은 너무 허황돼. 이걸 논파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 옆에 아주 거대한 가죽나무가 하나 있네. 근데 옹이가 너무 많고 거대하긴 했는데 너무 굽었어. 그래서 목수들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네.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하자 장자가 말합니다. 정말 자네는 큰 걸 쓸 줄 모르는군. 왜 그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광막한 벌판에다가 심어놓고 그 밑에서 누워서 유유히 즐길 생각을 못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그 나무는 도끼에 베일 염려도 없고 어떤 인간이나 다른 사물들이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무소가용,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안소곤고제, 뭐가 곤란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사실 쓸모가 없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 소요유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무 아래서 방황하다. 방황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법가는 못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을. 생산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방황해. 무하유지상,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들거리는 이들의 마을에 가서 빈들거린다. 국가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산 안 하고 빈들거리면서 예의도 안 차리고 누워있는 인간입니다. 침화기가, 나무 밑에 누워서 빈들거린다. 이것이 바로 소요유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단 말인가? 내가 그 호사를 누리는 것은 내가 무용하니까. 나라고 보기에 아무 무용해. 무용하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유용하다, 인간 자신에게는. 그런 이야기죠. 육아에서 말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 몸을 닦아서 집을 가지런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서 가지런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법과는 더 심하죠. 5호, 10호 단위로 만들어서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호 단위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이 자연이다. 장자 응제왕 편에 보면 혼돈의 죽음이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혼돈의 죽음이라는 것은 천지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제왕을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고 하는데, 남해의 제왕과 북해의 제왕이 중앙의 제왕인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남북을 너무 잘해주더라. 그래서 홀과 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혼돈의 이 은혜를 갚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사람을 봐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고 하는데 혼돈은 그런 게 없구나. 그러므로 혼돈은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7구멍을 뚫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7일 만에 혼돈은 죽어버렸다. 7개의 구멍은 무엇을 뜻합니까? 규율이죠. 혼돈에 7개의 규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결국은 혼돈은 그 규율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혼돈이 바로 누굽니까? 천하의 어머니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법률이 죽였죠. 법률의 뒤엔 누가 있는가?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민은 그대로 돌아. 인민을 혼돈 상태에서. 인민이 지인이 되고 신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 복잡한 가르침을 따라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둬도 성인이 되는 것이 인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첫 번째 장에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그 문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샘이 말라간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고 습기로 적셔주고 이렇게 서로 돕더라.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려 상망어 강호. 서로 멀리 떨어져서 모르는 것만 못하다. 전국시대의 외교 원리 자체를, 그리고 전국시대의 인민을 부리는 방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시대에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장자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장자 거협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도둑을 막을 때 괴짝 안에 보물을 넣고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먼저 잘 동이고, 그 다음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잘 채워졌나 확인한다. 그런데 진짜 큰 도둑이 오면 그 괴짝을 어깨에 쥐고 뛰어간다. 근데 그 도둑이, 진짜 큰 도둑이 걱정하는 게 뭐겠냐? 혹시 끈이 풀리면 어떡하지? 자물쇠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길바닥에 보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도둑은 잘 갈무리 된 보물을 좋아한다. 오늘날 육아법과 성인이라고 말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큰 도둑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해주고 자물쇠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도둑의 두목을 보고 도둑의 부하가 물어봅니다.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이 도둑질은 바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둑두목 도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도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훔칠 때 저기 뭐가 있지? 추측하는 것. 이게 바로 성스러움 아니냐. 그리고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 먼저 훔치러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용감함 아니냐. 그리고 다 훔치면 망을 보면서 천천히 뒤로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아니냐. 그리고 다 훔친 후에는 와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도둑질에 인, 용, 성 다 있다. 지금 천하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도둑을 위해서 괴짝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말한 용감함, 의로움, 성스러움 다 도둑질의 도에 불과하다. 장자는 말하죠.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원래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난 인간의 지극한 본성을 살리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농부들은 먹고 싶어하고 농사에 방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고, 병사들은 살고 싶어한다. 전마는 풀밭에서 놀고 싶어한다. 당신이 쓰더라도 본성을 완전히 넘어설 정도까지 하지 마라. 장자의 사상은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무위자연. 무위자연이란 것이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적극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야말로 전국시대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의 주인공은 전국시대를 연 철학자이자 철의 사나이 오기입니다. 고맙습니다.